미국의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교. 이곳의 한 강의실에서 한국 관련한 내용으로 학생들 간의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끝이 날 것 같아 보이지 않던 이 토론에서 미국인 교수가 입을 열자 이내 모두가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이며 머리를 감싸쥐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베티라고 합니다. 코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는 정말 우연한 기회로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건 전부 한국 덕분입니다. 사실 저는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제 생활 반경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었고 제 하루하루는 기껏해야 마을의 유일한 운동시설인 트랙 연습, 그리고 친구들과의 주말 영화 감상 등 예상 가능한 리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제가 여행했던 가장 먼 곳은 제가 12살 때 플로리다로 가족 여행을 간 것이었을 정도로 저는 거창한 꿈도 기대도 없이 시골에서의 하루하루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문화는 제 레이더에 전혀 잡힌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중학교 3학년 때 비오는 4월 오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학교 안에 갇히게 된 저는 피난처를 찾아 도서관으로 헤맸는데요. 그런데 제가 선반을 둘러보던 중 제 손가락은 한국 문화 소개라고 쓰인 알록달록한 책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곧 저만의 세계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선반에서 책을 꺼냈죠. 구석 의자에 앉으면서 저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저는 활기찬 축제, 복잡한 한글 대본, 그리고 미국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한국의 깊은 역사에 대한 설명에 마음을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책을 닫을 때쯤 비는 그쳤지만 마음속에는 어떠한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죠. 그 다음 몇 주 동안 제 호기심은 열정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비하기 시작했죠. 한국 드라마는 예전 시트콤 재방송을 대체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새로운 인기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사려 깊게 묘사된 한국 콘텐츠의 감정적인 깊이와 문화적인 뉘앙스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요리가 그 다음이었고 저는 심지어 저희 집의 주방을 책임지고 있던 엄마를 밀어내고 한국의 떡볶이나 김밥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고 심지어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것을 시도해 보기도 했어요. 물론 김치는 만들 때마다 실패해서 엄마의 원성을 사야 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제 관심은 곧 진지한 공부로 깊어졌어요. 저는 막힘없이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며 한글을 배우는데 몇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한국 드라마의 배경음악뿐만 아니라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적극적으로 가사를 분석하며 K-팝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이 가까워지면서 저의 새롭게 발견된 열정은 학업과 직업에 대한 열망을 돌려놓았습니다. 다행히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들은 미국 어디를 가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그건 한국 관련 행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는 인근 도시에서 열린 한국 문화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공부를 격려해준 다른 한국 매니아들과 한국인들을 만났죠. 저는 이곳에서 K-팝 댄스 플래시몹 행사도 참여했고 떡볶이를 만드는 행사를 열어서 직접 떡볶이를 판매해보기도 했습니다. 수줍음 많던 소녀였던 제가 이렇게나 머나먼 도시로 혼자 와서 한국 관련 행사의 관계자가 되어 직접 행사를 진행해 나가다니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꿈은 한국에 대한 사랑과 함께 성장했고 일상적인 관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향하게 되었죠. 대학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온라인 언어 교환에 참여했고 한국인들과 제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심지어 제 문화 탐험을 자세히 설명하는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이 블로그는 많은 팔로워를 얻기도 했습니다. 제 한국에 대한 헌신은 완전했습니다. 저는 단지 교과서로부터 한국에 대해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는 강력한 한국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류대학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소개서에 도서관에서의 우연한 발견부터 학업을 통해 문화를 연결하고 싶은 깊은 열망까지의 여정을 자세하게 적었는데요. 결국 제가 컬럼비아 대학교로부터 동아시아학 프로그램의 장학금으로 입학 허가서를 받았던 날, 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제 갑작스러운 한국 문화 사랑에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셨던 부모님은 이제 제 열정과 투지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서 저보다도 더욱 신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입학하게 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저는 전처럼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저는 한국문화학생회에 가입했고, 문화축제에 참가했고, 심지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초청 강의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제 블로그는 점점 커져서 다른 학습자들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성장했고, 한국어에 대한 유창성은 컬럼비아 대학교 내에 한국학 강의가 생기고, 이를 더욱 추가시키는 건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한국에 점점 치솟는 인기와 나날이 조기마감되는 한국학 강의를 보면 왠지 모를 자부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한 나날은 어느 한순간 완전히 변해버렸죠. 바로 컬럼비아 대학교 내에 개설된 한국학 관련 강의를 들으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례적으로 대형 강의가 개설되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웬 중국인 학생들이 떼거지로 몰려들더니 이내 수업이 도저히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지속적인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한국의 추잡한 실체를 공개한다며 팸플릿까지 만들어 몰래 강의실 이곳저곳에 비치해놓기도 했는데요. 팸플릿에는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했고 한국인들은 중국의 영웅인 공자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파렴치한이라며 전혀 근거도 없는 거짓말들을 적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학생들이 한국학 강의를 듣는 것을 방해할 속셈인지 강의실 문을 몰래 쇠사슬로 잠가놓는다거나 빔 프로젝터 등 각종 시설물들을 고장내서 수업에 차질이 생기게 한다거나 하는 음습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중국 학생들에게 질려버린 학생들은 한국학 강의 수강을 포기하거나 혹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편견만 생긴 채 중도에 돌아서는 학생들도 있었죠. 하지만 교수님은 너무나도 신사적이셨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물러도 너무 물으셨죠. 교수님은 중국 학생들이 난장판을 벌여도 그저 허어 웃으며 넘어가셨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말만을 반복했거든요. 저는 이러한 교수님의 알 수 없는 태도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나 사랑했던 한국인데 다른 학생들이 그저 중국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한국을 싫어하게 되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거든요. 그러다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드디어 선을 넘었기 때문인데요. 그날도 교수님의 강의가 이어지던 중이었는데 어떤 중국인 학생이 교수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서 말을 가로채버렸거든요. 교수님, 다 좋은데 중국의 로열티는 내고 이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한글은 중국의 한자에서 따온 문자니까 중국의 문자를 쓰는 이 강의가 진행되려면 당연히 중국의 한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중국 학생의 말이 끝나자 다른 중국인 학생들은 옳은 말이라며 열렬한 지지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과 관련한 것들이라면 그 즉시 발작을 일으키는 중국인들이기에 이들은 이렇듯 강의실의 분탕을 일으킬 목적으로 떼거지로 강의 수강을 신청한 모양이었고 중국인들은 압도적인 인원수를 바탕으로 강의실 내의 분위기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이전에 온화했던 표정을 싹 거두시더니 이내 놀라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단어나 형태소를 나타내는 글자인 한자와는 달리 한글 문자는 한국어의 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음소기호입니다. 각각의 한글 문자는 뚜렷한 소리에 대응하거든요. 이렇듯 한글과 한자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중국이 발명한 문자라고 우길 수가 있단 말인가요? 교수님의 핵심을 꿰뚫는 반박에 중국 학생들은 일동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다소 차분해진 강의실 분위기에 만족하셨는지 이내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셨죠. 한글 창제의 배경에 있는 역사적 상황을 살펴봅시다.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에 의해 1443년에 개발된 한글은 대부분 한자에 기반을 둔 그 당시 한국에서 사용되었던 문자의 복잡성에 대한 대응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중국어를 기반으로 한 이 문자들은 서민들이 숙달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음성학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기에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배경만 봐도 한글은 절대로 중국에서 만들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명쾌한 대답에도 맨 처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중국 학생은 여전히 의견을 굽히려 들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세요. 집현전 학자들은 전부 중국인이었습니다. 당시의 한국은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는 국가였고 이들의 신하들도 전부 중국에서 파견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따라서 한글은 중국인들이 개발한 게 맞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일순간 표정을 찌푸리더니 이내 중국 학생을 안타깝다는 듯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내 충격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했죠. 조선의 신하들이 중국인들이었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중국 학생들은 늘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터무니없는 상상만 하는군요. 그리고 중국이 한글을 개발해냈다면 왜 지금의 중국은
그렇게나 어려운 한자를 아직도 사용하는 건가요? 현재 중국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대로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 최저죠. 세종대왕은 현자는 아침이 가기 전에 한글을 배울 수 있고 아무리 바보라도 열흘이 지나기 전에 한글을 배울 수 있다라는 논리로 체계적이며 매우 간단한 알파벳을 만들기를 추구했습니다. 실제로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를 의미하는 훈민정음 문서를 통해 한글이 소개되었을 때 그것은 한국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어를 쉽게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문맹률이 급감했거든요. 한글을 중국인들이 만들었다면 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개발했다던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를 놔두고 굳이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글자를 사용하는 비효율을 감내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중국인들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이 왜 한글을 탐내하고 부러워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긴 합니다. 자칭 대국이자 세계의 중심이라던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글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성견지명을 가진 군주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에 의해 조선시대의 중심부에서 발전된 한글은 그 기원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재능과 문화에 있어서 한국의 역사적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고대 상형 문자에서 진화하거나 기존 문자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문자 체계와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설계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의사소통 도구로서 두드러집니다.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진 한글은 한국의 혁신적인 정신을 심오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국어 표현에 적합하지 않은 복잡한 한자 체계의 어려움을 겪는 보통 한국인들의 곤경에 공감하여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했습니다.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 권력을 쥔 일인이 모든 것을 쥐고 있고 오히려 통치의 수단으로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우민화시켰다면 한국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중국보다도 더욱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굳이 한글과 한자를 비교하자면 한글은 정밀함과 실용성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현대의 연구를 통해 매우 비효율적인 문자라고 꼽힌 한자와는 완전히 차별되는 한글만의 특징입니다. 한글은 발음할 때 입에 의해 만들어진 모양들을 반영하는 단순한 획들로부터 형성되죠. 한글의 이 특징적인 측면은 세부 사항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과학적인 접근을 보여주며 이집트 상형 문자나 중국 갑골 문자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위적으로 발명된 문자로 구별됩니다. 그 밖에 무엇이 한글을 독특하고 우수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한글의 디자인을 생각해 봅시다. 한글은 음성적일 뿐만 아니라 특징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글자의 모양이 그들이 나타내는 소리의 조음적인 특징에 기초하여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자들은 각각의 소리를 낼 때 말하는 사람의 입과 혀의 위치를 반영하는 간단한 획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체계는 학습을 단순화시켜서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꼼꼼하게 만들어진 문자들 중 하나로 만듭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자라는 문자가 중국 국경 밖에서 인정을 받거나 세계적으로 연구가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하지만 한글은 전혀 다릅니다. 한글의 영향은 한국의 국경을 넘어 점점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언어 혁신의 모델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네스코는 훈민정음 필사본을 세계기록유산에 등록함으로써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10월 9일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독특한 알파벳의 기념으로 인정받는 한글날로서 매년 기념됩니다. 사실 저조차도 한글이 이렇게나 우수한 글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저는 이러한 우수한 글자를 공부하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마저 느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만족감도 잠시 중국 학생은 이성을 잃었는지 되는 대로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으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능력이 없는 비문명국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원시적인 국가에 한글을 만들 만한 인재가 존재했을까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즉 속국인 한국을 가엾게 여긴 중국이 한국을 위해 인재들을 파견해줬고 그렇게 중국 학자들에 의해 한글이 발명된 것이죠. 한국은 대국인 중국의 문화와 기술을 베끼기에만 급급한 국가였고 그러한 중국에 대한 기생적인 면모만을 보이는 한국의 습성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자 교수님은 흥미롭다는 듯 중국인 학생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이내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출신의 학생들과 대화하다 보면 항상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중국의 세뇌 교육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중국인들만 유독 질투심과 열등감에 눈이 멀어 현실을 보려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자신들보다 덩치가 훨씬 큰 중국보다 뛰어난 문명과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인 탁월함과 지적 능력의 전형적인 예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의 발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언론혁명이 유럽을 강타하기 약 2세기 전, 한국은 이미 인쇄를 위해 금속활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377년에 인쇄된 직지는 금속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발명은 한국의 선진 야금술뿐만 아니라 지식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전향적인 생각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덮개가 있는 갑판 배인 거북선을 기발하게 설계한 16세기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그 당시의 발명적인 군사 전략과 기술적인 발전을 더 잘 보여줍니다. 그의 리더십과 혁신은 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기념되고 있으며 거북선은 한국인들의 독창성과 회복력을 보여주죠. 한글 그 자체는 균형 잡힌 교육, 명확한 의사소통,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한국의 존중의 구현입니다. 한글은 한국어와 문학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따라서 변화의 수세기 동안 강한 국가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사려 깊고 혁신적인 문화적 기여가 한 국가의 정체성과 세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라 지식을 혁신하고 민주화하는 인간 정신의 능력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그저 아시아에 위치한 땅이 넓은 국가로 그 거대한 크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에 있어서 그저 신비의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인구수가 많고 땅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서방 세계들의 침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거대한 땅덩어리와 수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과학기술이나 체계가 형편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당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서방 세계에서도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꼽히는 금속 활자를 진작에 발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웬만한 서구 열강 국가들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일본의 침략을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임기응변으로 만든 거북선으로 완전히 격퇴해냈죠. 그런데 중국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줬단 말인가요? 중국이 내세울 만한 기술은 하나도 없고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기술력이랄 것도 없이 그저 인구로 밀어붙이다가 결국 서방 국가들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은 겉모습만 강해 보이지 속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건 작은 국토 면적과 인구수 때문에 약해 보이지만 속은 그 어떤 국가들보다 꽉 차 있는 한국과는 정반대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중국 학생은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안절부절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엄청난 침까지 튀겨가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기 시작했죠. 역사를 왜곡하지 마세요. 금속활자와 거북선도 전부 중국인이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국 한국에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기술력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고 실상은 중국계 기술자들이 전부 도와준 것이죠. 14억 중국인들에게 전부 물어보세요. 금속활자와 거북선이 한국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이제 질려버렸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냉철한 목소리로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내놓으셨죠.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군요. 이제부터 중국 학생들의 전혀 근거도 없는 주장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교수로서 학생을 위하는 마음에 한마디 드리도록 하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열등감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심하고 이는 중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가난해진 한국은 일본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감은 한국인들을 더욱 채찍질하고 강해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런 게 바로 건강한 질투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을 보세요. 지금의 한국은 과거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보였던 일본을 능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스스로가 발전하려고 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왜곡을 통해 자기 위안만 삼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정말 무의미한 짓이죠. 자 보세요. 학생의 말대로 금속활자와 거북선을 중국이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렇게나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던 중국은 지금 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은 그때의 찬란한 기술력과 문화를 계속해서 갈고 닦음으로써 현재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세계는 로봇공학, 통신, 그리고 전자공학의 발전으로 유명한 디지털 기술의 선도자로서 한국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죠.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반도의 회사들은 스마트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의 혁신을 이끌며 세계 기술 시장의 선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러한 기술은 갑자기 마법처럼 튀어나온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현재의 성공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술적인 우수성의 유산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종종 간과되지만 한국의 세계에 대한 기여의 진정한 깊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강대국들 사이의 다리로서 한국의 역사적 맥락은 기술적인 추구에 있어서 독특한 회복력과 적응력을 키워왔습니다. 한국의 문화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능력으로 이웃 국가들에게 인정을 받은 한국은 그 지역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의 현대 스카이라인과 디지털 혁신을 보면서 이 시대를 위한 길을 닦은 수세기의 독창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놀라운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조선의 학자들부터 AI와 기술의 미래를 형성하는 한국의 현대 기술자들까지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유산이 미래의 혁신을 알리는 땅입니다. 이처럼 서로 연결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한국의 사례, 즉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를 혁신하며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에서 계속해서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베끼기만 하지 자신들의 손으로 이룩해낸 것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거북선과 금속활자까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을 보니 아무래도 한자도 알고 보면 한국계 조상이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나 한국은 한자를 만들고도 중국에 의해 빼앗겨 버렸을 수도 있죠. 중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나 즐겨했던 억지 주장을 역으로 당하자 매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역지사지를 겪은 중국 학생은 그대로 전의를 상실한 채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죠. 이번 강의 이후 중국 학생들은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전부 사라져버렸는데요. 아무래도 교수님의 빈틈없는 강의는 중국 학생들에게 있어 큰 충격으로 남은 모양이었고, 이들이 언제 다시 한국을 공격하러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당분간은 조용히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만족을 느끼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